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통칭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통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의 잣대로 법원에서 법의 잣대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사법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위입니다. 사실상 곤란한 행위. 자, 이런 걸 우리가 통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몇 년 전에 자, 우리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당연히 뭐다? 굉장히 정치적 행위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옳은가 그른가? 이걸 법원이 법의 잣대로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행위겠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통칭이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곤란한 이런 통치행위를 논의 있죠, 논의. 이런 걸 이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돼. 그럼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어떤 경우에 이걸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래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행정소송사항, 열기주의라는 게 있고요. 열기주의라는 게 있고, 개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기주의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 명시가 돼 있어야만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럼 억울해도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억울해도 소송 못 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법에 이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야 소송을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열기주의라고 한다고요. 근데 개괄주의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거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억울하면은 무조건 소송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송을 가가지고 국민들이 더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히 개괄주의겠죠. 개괄주의가 국민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논의하는 고도의 정치행위. 그죠?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열기주의 있죠. 열기주의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법에 명시해가지고 얘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열기주의에는 당연히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을 테니까 당연히 얘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개괄주의라면 법에 명시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다 소송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개괄주의라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개괄주의는 모든 거 다 가니까. 그런데 갈 수는 있는데 이건 무슨 행위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심사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칭이라고 봐가지고 사법심사 하지 말자 이런 논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잡을 것은 이런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열기주의다 개괄주의다. 개괄주의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괄주의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다시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통칭이 사법심사가 곤란한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은 열기주의가 아니고 개괄주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통치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논의를 해봅시다. 근데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긍정설도 있고요. 인정하면 안 된다는 부정설도 있습니다. 부정설도. 근데 이 긍정설에도 또 나눠가지고 뭐가 있냐면 대권행위설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대권행위설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발달한 그런 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량행위설이 있고요. 재량행위설.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 발달한 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자제설이 있습니다. 사법자제설. 이건 프랑스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옆에 잠깐 보시면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 있죠. 프랑스의 판례를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맨 초기에 프랑스의 판례를 통해서 등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특히나 여기 있는 사법자제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통치행위를 인정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분립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권력분립설은 바로 이제 미국에서 발달했던 이론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미국에서 발달했는데 여러분들은 미국의 인정했던 판례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책 보시면서 루터 대 보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미국에서는 그 사건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통치행위를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정설인데 부정설은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통치행위를 왜 인정하지 말자니까 다른 말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행위는 없다는 거죠. 없다. 자, 그래야 이제 통칭이 그 부정설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정설의 논거가 바로 여기 있던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듭니다. 아까 제가 개괄주의는 뭐든지 다 뭐한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긍정설이 아니고 부정설로 가는 게 논리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디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괄주의다. 근데 그 개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긍정설로 가는 것보다는 뭐가 논리적이다? 부정설로 가는 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설의 논거라는 걸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견해가 긍정설입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런 학설들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건 이 두 가지 학설입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설을 다른 말로 내재적 한계설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설이죠. 학설. 자, 그다음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판례. 그러면 우리나라 판례는 크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데 대법원 판례는 첫 번째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있죠. 비상계엄 선포. 근데 비상계엄 선포를 우리 판례가 통치행위라고 봤습니다. 통치행위라고 봤으니까 법원은 사법심사를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니, 통치행위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재판하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행위가 이게 국가반란에 해당하는가? 이게 국가반란에 해당하는가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갈 것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는 원칙은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국가반란의 일원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이게 국가반란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는 심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던 아까 얘기했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있죠. 대통령이 북한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당연히 얘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니까 법원은 사법심사 못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